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민의 우려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대국민 언론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브리핑에서 검사 시료 채취와 잔존 방사능 등에 대해 설명했는데 우리의 주체적인 검증 방식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경감 또는 면제해주는 필수 의료 국가책임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고의성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이 확보될 수 있다며 환영하는 반면 환자단체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지금까지 플랫폼 사업자들은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물에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챗GPT 제작사 등 사업자가 챗봇 답변 등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탄소도 배출하지 않고 송전선로도 필요 없는 수소 전기 트램을 국내 기업이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미래 철도교통 기술이 한자리에 모인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이 개막했는데 오늘 17일 일반에 공개됩니다. 스웨덴 국립박물관에 전시된 모네의 미술 작품에 페인트 테러를 가한 기후활동가 2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25세와 30세 여성인 이들은 작품에 붉은색 페인트를 묻히고 풀칠한 손을 작품에 붙인 뒤 기후 상황이 심각하다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의 하나로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방안이 정부에 이어 국회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국가가 더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환자단체들은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필수 의료 분야인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의 주된 이유로 의료계는 지난 2018년 발생한 이도목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사망 사고를 꼽습니다. 당시 의료진 과실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담당 교수 등이 구속된 이후 젊은 의사들의 기피 현상이 더 확산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의료진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사건을 들어 의료계에서는 고의성이 없어도 법적 분쟁을 겪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요구를 반영한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필수 의료 국가 책임법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경감 또는 면제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불강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필수 의료 영역의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것도 피해자 보상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고의성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안전망이 확보될 수 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구속되고 형사처벌받을 우려가 낮아진다면 중환자와 응급환자를 담당하는 필수 의료 분야의 기피 현상도 해소될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의의 진료를 하는 의료인에 대해 책임 소재를 추궁하고 법적 분쟁, 형사처벌 등이 뒤따르는 것은 의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나 환자단체들은 의료사고의 원인을 환자가 입증하기 여전히 어려운 상태에서 의료진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는 일종의 특혜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정부도 비슷한 내용의 의료사고 처리 특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을 때 환자단체는 의료진이 의료사고를 설명하고 입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형사처벌이 완화되면 의료사고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만큼 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해마다 많은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면서 전체 간호사 면허 소지자 중 절반 정도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간호사 면허 소지자 48만 1천여 명 가운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임상간호사는 52.8% 정도인 25만 4천여 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68.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간호협회는 설명했습니다. 또 2019년부터 2022년 간호사 신규 면허자 수는 총 10만 7천 명인데 같은 기간 증가한 임상 간호사 수는 그 절반인 5만 8천여 명에 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방역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말라리아 환자는 1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환자 수인 53명보다 3.3배 많습니다. 올해 환자가 늘어난 것은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에 모기 활동이 활발해지고 일상 회복 조치로 바깥 활동이나 해외여행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학조사 결과 말라리아 초정 감염 지역은 경기 파주와 김포, 연천, 인천 강화와 강원 철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무나 돌 조각이 섞인 흙탕물이 쏟아지는 산사태는 일단 발생하면 사후 대피가 무척 어렵습니다. 다만 산사태는 전조 현상이 있어서 미리 숙지하고 사전에 대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흙탕물이 순식간에 산 아래로 쏟아집니다. 나무와 돌이 포함돼 있어 보고 대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산사태에 인명사고가 뒤따르는 이유입니다. 산사태는 많은 비가 내려 토양이 잡아둘 수 있는 수분량을 넘을 때 일어납니다. 따라서 산사태 발생 전에는 전조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경사지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땅속 지하수가 포화 상태라는 뜻으로 산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라 발견 즉시 빠르게 대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잘 나오던 지하수나 샘물이 갑자기 멈추는 상황도 위험합니다. 산이 지하수가 통과하는 토양층이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없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고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릴 때는 산사태가 시작된 것입니다. 즉시 몸을 피해야 하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에게는 최대 48시간 전에 산사태 위험 예보가 전달됩니다. 위험성이 커져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나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이동하면 됩니다. 대피 시에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옆집을 확인해 이웃에게 위험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55층 높이의 강남 타워 팰리스에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소방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초고층 건물은 옥상으로 대피하기 쉽지 않은데 유사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숙지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최유정 기자입니다. 55층 높이의 강남 타워 팰리스. 지하주차장에서 연기가 올라옵니다. 지하주차장, 오피스텔 및 아파트 입주민분들은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들이 황급히 1층 밖으로 몰려나오고 진화를 위해 소방대원들이 신속히 진입합니다. 가장 우선은 시민 구조. 10층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45m 굴절차가 동원됩니다. 미끄럼틀처럼 생긴 하강 구조대를 활용해 무사히 구조 완료. 초고층 건물 화재 발생을 가정한 소방훈련이 진행돼 주민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내 통로에는 아는 게 없더라고요. 어느 층계를 가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뛰어야 될지 모르는데 중요한 건 주민이나 건물 이용자들이 유사시 어디로 대피할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초고층 건물은 법에 따라 30층마다 하나씩 피난 안전구역을 마련하고 있어서 위치가 어딘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다만 본인 위치에 따라 1층이나 옥상으로 피해야 안전한 경우도 있기에 여러 상황을 가정한 대피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연기는 대부분 상층부를 따라서 부력을 가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허점층 가까이 이렇게 계신 분들은 그냥 문을 닫고 방에 계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수가 있고요. 상층부에 계시는 분들은 옥상 쪽으로 대피를 하셔야. 이를 위해 1년에 한 번 관리자 주도록 하도록 하는 재난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가 넘는 초고층 건물이 전국에 120개가 넘습니다. 고층 건물이 점점 많아지는 만큼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져야 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기후 활동가들과 단체들의 시위가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상주의 거장 모네의 작품에 페인트를 칠하는 등 명화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런 행동에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스웨덴 국립박물관에서 두 여성이 손에 묻힌 붉은색 페인트를 작품에 문질렀습니다. 인상주의 거장 클로드 모네가 그린 화가의 지베르니 정원입니다. 작품에 보호 유리막이 있었지만 훼손 여부를 박물관 측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간호사와 간호학교 재학생은 현지 기후단체 소속 활동가들입니다. Situationen är akut. Pandemin var ingenting jämfört med klimatkollapsen. Det som kommer kan vi inte ens föreställa oss. Barn och äldre dör först.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환경단체 소속 여성 2명이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들어가 1,200억 원짜리 고흐의 그림 해바라기에 토마토 수프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이들은 그림이 생명과 식량, 지구 환경보다 더 소중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보나파르테 궁전 미술관에선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의 야채 수프가 뿌려졌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에도 케이크 그림이 던져졌습니다. 명화 테러 등 과격해진 환경단체 시위에 영국 정부는 지난해 가을 강력한 처벌법을 마련했고 독일 정부는 시위 방식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andere Wege gibt, in denen man seine Meinung auch ausdrücken kann und vielleicht könnte ein bisschen Kreativität nutzen. 하지만 유럽 환경단체들이 우려와 비난에도 지난달 말 출근길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이고 최근 명화 테러를 제기하면서 결국 고립의 길을 걸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데뷔 경기부터 완성형 해설위원이라는 평가를 들으며 화려하게 등장한 축구 해설위원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축구 해설위원 가운데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데뷔 8년 차인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저기 잠깐만요. 오늘은 축구가 너무 좋아서 축구만 보는 삶을 살게 된 진정한 성덕이죠. 축구 해설위원 이명철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명철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TV는 물론 유튜브 그리고 게임 방송까지 축구에 관한 모든 분야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계신데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2016년부터 이제 축구 해설로 8년째 일하고 있는 이명철이라고 하고요. 네. 그 8년 전에 제가 스포티비에서 축구 해설을 시작할 때 방금 전에 화면에 잡혔던 조진혁 앵커가 제 처음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 네. 네, 그때 이제 조진혁 앵커의 전 직장 마지막 중계도 제가 함께 했었던 생각이 나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8년 만에 8년 동안 제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조진혁 앵커에게 좀 검사받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아마 대중분들은 제가 유튜브 채널 이스타TV에 이제 출연진으로서 많이 좀 알려져 있을 텐데 이스타TV에서 날마다 축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축구 해설위원 이명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연을 또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네, 데뷔 8년 차라고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또 최연소 타이틀을 유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제가 좀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996년생으로 올해 나이가 지금 28이고요. 해설위원으로 이제 8년째가 벌써 지났더라고요. 벌써 8년 차 해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콘텐츠에서 보니까 요즘 그 유명한 아이돌들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아이돌의 생일을 보고 네. 축구 선수 데뷔를 먼저 떠올리실 정도던데 축구를 도대체 언제부터 좋아하게 됐나요? 네, 저는 이제 96년생이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2002 한일 월드컵이 제 축구에 입문을 도와줬고요. 네. 해외 축구는 아마 제 또래 친구들은 다 박지성 선수 덕분에 입문을 좀 했을 거예요. 근데 박지성 선수가 경기에 선발이 아닐 때는 이상하게 맨유 경기를 볼 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히려 박지성 선수가 있는 맨유보다는 제라드와 토레스가 있는 리버풀 쪽으로 저는 좀 응원팀의 노선을 잡게 됐고요. 네. 지금 K리그 1은 울산 현대, 또 K리그 2는 김포 FC의 팬으로 축구를 좀 잘 즐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축구를 좀 좋아하게 된다면 보통 사람들은 축구 선수를 꿈을 꿀 것 같은데요. 해설위원이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 축구 선수를 하기에는 제 운동 능력으로 축구 선수의 꿈을 꾸면 한국 축구에 민폐가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했었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좀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한다라는 칭찬을 부끄럽지 않게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한동안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진로에 대해서 되게 깊게 고민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살려서 꿈을 명확하게 잡으면 공부를 하는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축구 해설위원의 꿈을 가지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원하는 대학에서 다행히 전공도 잘 공부하고 있고 무엇보다 축구 해설위원으로서의 꿈을 좀 일찍 이루게 된 운이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해설위원들은 이제 선수가 은퇴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해설위원으로 합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명철 위원은 오디션으로 데뷔를 하신 거잖아요. 네. 이게 해설위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아무래도 지금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내가 선수 출신이 아니지만
축구 해설을 한번 하고 싶어라는 마음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저 이후에도 오디션으로 해설위원을 뽑은 사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또 그 오디션이 있을지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기회는 좀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제 경우에도 이제 어렸을 때 블로그도 운영하고 칼럼도 여기저기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글을 좀 썼던 게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경로가 더 다양해졌어요. 그렇죠. 뭐 축구 관련 유튜버를 개인 유튜브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력 분석관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이외에 대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또 블로그를 또 운영하는 것도 다양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언제 어떻게 입증할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경력을 추가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해설위원으로서의 어떤 준비를 평소에 잘 하신다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우리 위원님이 굉장히 풍부한 축구 지식으로 또 유명하신데요. 해설 준비는 어떻게 하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 이스타TV에 매일마다 이건 좀 너무 많이 일하는 거 아니야? 라고 누구나 생각을 할 정도로 저도 네. 마찬가지지만 매일마다 이제 방송을 좀 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축구 이슈를 이스타TV 덕분에 쫓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축구 이슈를 나날이 누구보다도 빠르게 좀 체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축구 중계에 대한 그 준비를 할 때는 제가 중계를 맡은 팀의 경기를 한 2-3경기 전부터 좀 챙겨보면서 자료를 준비하고 그리고 역시 이제 최근 정보들을 좀 종합해서 팬들은 어떤 반응을 하는지 팬들끼리 좀 어떤 농담을 좀 하는지까지도 하나하나 좀 체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그 오늘 시간을 앞두고 실제로 중계에 사용하시는 그런 이제 자료를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해설위원을 꿈꾸는 분들에게 정말 귀한 자료가 될 것 같은데, 자,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죠. 자,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사실 어떤 정보가 아주 자잘하게 적혀 있는데 자기만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어떤 요령으로 작성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지금 나오는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가 바로 이 선수 팀에 대한 경기 내용에 대해서 일단 적어놓은 겁니다. 네네. 공격 시에는 어떤 포메이션이 되고 수비 시에는 어떤 포메이션이 되는지를 일단 적어놓는 페이지고 네. 그 아래에는 각 선수마다 선발이 아니더라도 선발, 후보 혹은 2회 자원들까지 모두 선수 한 명 한 명씩 자료를 다 준비하고요. 지금 화면은 제가 화면상에 축구 중계를 하다 보면 구단 수뇌부가 갑작스럽게 화면에 잡힐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미리 얼굴을 외워놓지 않으면 사실 이름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미 미리 얼굴과 그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이름과 직함까지 다 적어놔서 자료를 준비하고요. 선수 관련 자료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한 명 한 명씩 그때그때 정리를 해서 시즌마다 그 자료들을 많이 남겨놓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저 관심만으로 되신 게 아니라 정말 충분한 연습과 노력이 지금 위원을 만드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최연소 해설위원으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지만 힘든 점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지금도 사실 힘든데요. 네. 제가 오늘 새벽도 이제 UEFA 네이션스 리그 결선이죠. 4강 네덜란드와 크로아티아 경기를 좀 중계하고 왔는데 네. 밤낮이 바뀌어 있습니다. 어제 오늘 합쳐서 지금 잔 시간이 3시간도 안 될 정도니까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사실 근데 축구 해설위원이 된다면 이런 피로가 항상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스포츠 업계에서 일하는 분들은 모두 다 해당이 되지만 주말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도 많은 이들로부터 좀 고립이 될 수 있거든요. 인간관계가 또 고립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 쪽의 일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담이 있고 가장 큰 어떤 부담은 제가 말을 하나 실수하게 되면 지금의 인기도 순식간에 좀 끊어질 수 있다는 점. 네, 방금 전에 이제 우리 YTN의 카메라맨님께서도 저를 알아봐 주셔서 사진도 좀 찍고 제가 좀 행복했는데 네. 언제까지 이런 인기가 좀 영원할 수 없다는 부분이 제가 항상 느끼는 어떤 불안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명철 해설위원은 누구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지 궁금한데 사실 축구팬 사이에서는 포스트 한준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이스타TV에서 한준희 의원님과 같이 찍은 영상도 좀 화제가 됐는데 실제로 제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분도 한준희 해설위원님이고요. 사실 한준희 해설위원님은 그냥 걸어다니는 축구 백과사전, 맞아요. 축구와 관련된 모든 문서들은 다 한준희 의원님의 머릿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한준희 의원님만큼 축구를 오래 본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그만큼 오래 봤다고 해서 과연 한준희 의원님만큼의 박학다식한 축구 지식을 제가 가질 수 있을까?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언제나 저한테는 축구 해설위원의 넘버원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준희 위원님이 이 방송 보신다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해설위원님께서 나오셨을
나왔으니까 축구 얘기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얼마 전 U20 월드컵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2대회 연속 4강 진출을 했습니다. 이번 대회 어떻게 보셨을까요? 역시 우리 선수들이 지난 대회는 준우승을 했고 이번 대회도 4강에 오르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네. 여러모로 우리 선수들이 유럽 선수들 혹은 이제 U20 월드컵과 같은 국제 대회에서도 더 이상 긴장하지 않고 타 대륙의 선수를 만나더라도 당돌하게 자신의 기량을 펼칠 줄 안다.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좀 엿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명 기대가 되는 인물은 역시 김은중 감독인데 국내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갖고 코치에서부터 차근차근 키워나가고 있는 지도자거든요. 예, 김은중 감독이 선수비 후역습으로 경기마다 전술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4강이라는 대업을 달성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젊은 선수들이 특히 이렇게 국제 무대에 나갔을 때 성적이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네. 비결이 뭘까요? 사실 최근에는 이 젊은 팀, 우리 연령별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표팀도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가기도 했고 그렇죠. 또 우리 해외파 선수들이 지금 유럽 무대에서 정말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일단 심리적으로는 더 이상 외국 선수들을 만나도 주눅들 이유가 없다. 와, 브라질이다. 막 이런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네. 해보자. 이런 네네네. 어떤 심리적인 자신감이 좀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전보다는 선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으면서 육성이 잘 되고 있는 부분들, 피지컬적인 어떤 신체 조건들이 밀리지 않는다는 점도 좀 크게 작용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 해외 선수들에 대해서 이전에는 접근성이 매우 떨어졌잖아요. 자료나 이 선수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안 됐는데 다행히 최근에는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 종사자들이 또 많이 공유를 해주면서 해외 선수들에 대한 접근성이 늘어나고 정보가 다양해진 부분.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선수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항상 공유해야 된다는 일종의 좀 사명감을 좀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또 축구 팬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우리 선수들에게 큰 관심이 또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스타 TV를 마치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항상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당장 가장 주목을 받는 선수는 김민재 선수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김민재 선수가 원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프리미어리그로 이전 박지성 선수의 팀이죠. 이적이 좀 유력해 보였지만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과 지금 링크가 좀 진하게 나고 있습니다. 네. 바이에른 뮌헨은 몇 시즌, 11시즌 연속으로 분데스리가를 우승하고 있고 챔피언스리그 8강도 주로 나가는 팀이기 때문에 최고의 역시 팀이죠. 대단한 빅클럽이고요. 네.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는 그동안 다양한 이적설이 있었지만 지금 리그앙, 프랑스 리그앙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설이 좀 유력합니다. 네.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나겔스만이라는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하는 감독이 또 선임이 좀 유력한데 아마 나겔스만 감독의 제자로서 파리에서 다음 시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외에 이제 올림피아코스에서 좋은 활약을 했던 그리스 리그의 황인범 선수도 팀을 옮길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이고요. 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는 잔류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은데 아마 새로 부임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의 호흡이 다음 시즌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축구 이야기 그리고 위원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더 재미있는 축구 이야기 계속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언론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첫 브리핑에서 오염수 시료 채취 방식과 잔존 방사능 등 몇 가지 이슈를 설명했는데요. 안전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주도적인 검증 방식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양혜영 기자입니다. 도쿄전력이 해양 방출 설비의 시운전을 시작하면서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자 국민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우선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시료로 채취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IAEA가 검사한 오염수 시료는 14일 동안 K4 탱크에서 순환 교반 등을 거쳐 충분히 섞어서 채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오염수 탱크에서 기준치 2만 배가 넘는 스트론튬 농도가 검출된 바 있지만 그대로 방류하지 않고 기준에 맞게 알프스로 정화해 희석 후 방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배출 기준이 리터당 20베크렐에 비교하면 약 2만 배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 측은 이러한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알프스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정화를 하고 희석한 후에 방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연안의 방사능 농도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하다며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핵종에 요오드 129가 빠진 건 검사 시간이 매우 길고 방출하는 방사선 또한 매우 적어
수산물 검사 지표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세슘 137이 부적합 기준치인 킬로그램당 100베크렐이 검출될 때 요더 1, 2구는 검사를 통한 검출 한계치에 잡히지 않은 수준인 약 킬로그램당 1경분의 2베크렐 수준이 검출될 것으로 추정되어서 검사 지표로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오염수 관련 여러 의혹을 비교적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대회에 밝힌 오염수 정화 방안을 근거로 했을 뿐 실질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나 일본 측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검증해낼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매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염수 관련 과학적 정보를 제공할 예정인데 근본적인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호영입니다. 챗 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열풍은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도 안겨주고 있습니다.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전 세계에 인공지능 열풍을 몰고 온 업체의 최고 경영자가 한국을 찾았을 때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는 윤리와 규제였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망자분들이 다시 앞으로 이게 부활해서 사람들과 이제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AI가 해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잠을 좀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챗 GPT 개발자에게도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 Society is going to have a conversation about how we think about individual rights in scenarios like that and what we want the limits on these systems to be, the rules of the road for these systems to be. I don't have all the answers yet. 인공지능의 발전은 놀라움과 기대를 안겨줬지만 곳곳에서 윤리 문제가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이탈리아는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로 한때 챗 GPT 접속을 차단했고 세계 여러 학교도 부정행위를 막겠다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대기업들은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자체적으로 윤리 규정을 만들고 있긴 한데 소규모 업체까지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는 크롤링을 해서 인터넷상에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학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들도 많이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이제 구입을 해서 진행. 이런 가운데 AI 윤리를 기업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국가 표준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제작했습니다. 챗봇이나 자율주행, CCTV 등 서로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산업에 있어서 윤리 기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 표준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국가 표준이 의무나 규제가 아닌 민간 기업의 시장 진출을 돕겠다는 차원이어서 인공지능 윤리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미 의회에서 인공지능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미 상원 법사위의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내놓으며 AI가 해를 끼칠 때 소비자들이 소송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초당적인 첫 AI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I 면책조항 금지법으로 명명된 법안은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통신품위법 230조가 생성형 AI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AI 챗봇 제작업체들은 챗봇 답변 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럽연합 EU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AI 규제법 도입을 위한 최종 협상에 돌입합니다. 유럽의회는 본회의 표결에서 EU 전역에서 AI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협상안이 찬성 499표, 반대 28표, 기권 93표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가결된 협상안은 AI를 활용한 안면 인식 등 원격 생체 인식을 전면 금지하고 챗 GPT 등 생성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에 따라 올해 연말 타결을 목표로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와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간 3자 협상에 돌입했는데 이르면 오는 2026년부터 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AI를 활용한 안면 인식을 전면 금지하는 안을 두고는 유럽 의회와 집행위, 이사회 등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세계 철도 산업의 최신 동향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이 개막했습니다. 수소열차 등 미래 이동수단과 철도 관련 최신 기술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실증 국가연구개발 사업 중인 수소전기 트램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도시철도 전동차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차량 상단에는 송전선로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장치가 없습니다. 수소연료 전지로 직접 생산한 전력이 동력원이 돼 탄소 배출이 적고 송전선로도 필요 없는 전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입증된 수소 연료 전지를 가져와서 철도 차량에 맞게 리패키징을 해서 수소 에너지원을 통해서 대중교통수단에 활용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계 4대 철도산업 전시회인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이 개막해 나흘간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14개 나라 120개 철도 관련 업체와 기관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 전시회로 구성했습니다. 내년 개통 예정인 GTX-A와 우리 기업이 외국에 수출한 차량 등이 실물로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세계 박람회 유치에 나선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역을 잇는 부산형 급행철도 구상을 발표하면서 관련 기술이 이번 전시회에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대심도 초고속 열차로 2030 세계엑스포 부산 유치와 성공 개최를 이뤄내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저탄소 친환경 철도 기술과 하이퍼튜브 등 최신 동향과 미래 기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6일까지는 업계 관계자를 위한 자리로 마련되고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일반에도 공개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유럽연합 EU에서 이르면 2031년부터 리튬이나 코발트 등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의 재활용이 의무화됩니다. 유럽의회는 현지 시간 14일 본회의에서 배터리 설계에서 생산, 폐배터리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법격인 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12월 초안을 발의한 지 2년 반 만입니다. 유럽의회의 승인으로 남은 형식적 절차인 EU 이사회 승인과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됩니다. EU는 법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8년 뒤부터는 영내에서 새로운 배터리 생산 시 핵심 원자재 재활용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법 발효에 앞서서 이사회 승인만 남겨둔 만큼 재활용 의무화 적용 시점은 2031년이 유력합니다. 글로벌 기업과 경쟁, 제작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업계에 5천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투자 활성화와 금융 지원 확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OTT와 메타버스 등에 집중 투자하는 신규 펀드가 조성되고 공공펀드 중심 투자 분야에 미디어 콘텐츠 분야가 새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에선 투자와 대출 보증을 지원하고 우수 미디어 스타트업에 향후 3년간 100억 원을 투자하는 프로그램도 추진됩니다. Из-за того, что геолокация сбита, машина находится в реке, и нам пришлось немного походить, чтобы найти ее. Вот сейчас мы попробуем ее арендовать и посмотрим.
сейчас мы едем по центру Москвы, и навигатор очень много сбивается с пути, отстает, показывает неправильную геопозицию, и поэтому достаточно сложно ехать. Приходится, так скажем, как в старые добрые времена, как наши отцы ездили, посмотреть по карте и считать повороты. Он тут как раз сбивается, во. Сделают какие-то нововведения, чтобы можно было спокойно также передвигаться по навигатору, потому что как бы сейчас все от этого страдают, начиная от обычных пользователей там каршеринга, люди, которые просто идут куда-то пешком по картам, и таксисты. Он опять закончил в этом. Очень GPS плохо работает, плохо. А в центре вообще он не работает. Он показывает тебя Внуково где-то там, Домодед где-то, вообще какой-то Истра какая-то там, это нереально. По карте, если что вижу, я даже если он сбивает навигацию, точку другую показывает, я уже по карте ищу. Но многие же по карте не могут в центре Москвы, поэтому очень неудобно. 수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수소 연료 전지는 탄소 중립의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수소 연료 전지의 촉매 역할을 하는 백금을 대체해 비용을 8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수소 전지 촉매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백금을 대체하는 수소 전지 촉매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조은혜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백금, 말 그대로 귀금속이잖아요. 이 백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전극 소재 개발에 성공하셨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기술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연료전지는 수소하고 산소를 반응시켜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장치입니다. 네. 따라서 두 개의 전극, 즉 이제 수소가 반응하는 전극과 산소가 반응하는 전극으로 구성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소재는 그 중에서 이제 수소 전극용 소재입니다. 현재 가장 성능이 우수한 소재는 백금인데요. 니켈과 몰리브데넘을 이용해서 백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네. 네. 니켈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몰리브데넘은 좀 생소하실 텐데요. 네. 네, 몰리브데넘은 주로 이제 스테인리스 각 만들 때 사용을 하는데 약 한 2에서 3% 정도 첨가를 하면 특히나 이제 바닷물 환경에서 이제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그런 특성을 가진 금속입니다. 예. 네. 그러면 개발하신 니켈 몰리브데넘 촉매를 사용하면 수소 연료 전지는 주로 어떤 제품에 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그 두 개의 전극과 함께 연료전지를 구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구성 요소로는 이제 전해질이 있습니다. 근데 전해질은 크게 이제 산성 전해질과 염기성 전해질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부식 저항성이 우수한 백금 같은 귀금속만 이제 전극 소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염기성 전해질은 부식성이 약해서 이제 니켈 같은 좀 저렴한 금속을 전극 소재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는 가능은 한데 성능이 낮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백금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소재는 염기성 전해질에서 이제 백금을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현재 수소 승용차나 또는 수소 버스 또는 수소 열차, 수소 트램
그리고 또 건물용 연료전지에 이용되고 있는 것들은 다 산성 전해질과 백금 촉매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특히 이제 수소 승용차나 수소 버스는 이제 길에서 직접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자동차에서는 전기만 사용을 하지만 연료전지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열도 같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아파트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건물이나 병원 같은데 연료전지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전기하고 열을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발전기 더하기 온수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조금 전에 저희가 백금이 귀금속이다 이렇게 비용이 비싸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백금을 이제 금속을 사용했을 때는 그동안 어떤 단점이 있었고 이번에 새로 개발하신 새 전극 소재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 그 성능만 놓고 보면은 이제 백금은 가장 좋은 소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격이 워낙 비싸고 또 매장량이 적기 때문에 수소 사회가 다가옴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백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면서 이제 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소재는 니켈하고 몰리브데넘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백금을 사용할 때에 비해서 가격이 약 이제 80분의 1 정도로 낮출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비용이 80분의 1로 낮출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큰 장점인 것 같지만 성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이 니켈 몰리브데넘 성능, 백금에 비해 어떨까요? 네, 사실 가격만 아주 저렴하고 성능이 좋지 않으면은 대체를 네.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소재는 이제 성능으로 비교를 하더라도 백금보다 10% 정도 더 향상이 됐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할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한 가지 연료전지 전극으로 여러 가지 소재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사실 소재 자체로서의 성능은 아주 뛰어난데 이제 이게 연료전지에 적용을 했을 때 그 성능이 구현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새롭게 개발한 소재에 대해서 연료전지를 제조하는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이제 환경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쉽지는 않아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소재는 소재 자체로서의 성능도 좋았지만 이걸 가지고 연료전지를 실제로 만들어서 연료전지에서도 성능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가격은 80분의 1인데 성능은 오히려 더 좋다. 네.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개발하신 촉매가 수소차 연료전지에 지금 당장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제 수소차 연료전지에는 산성 전해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산성 전해질이 이제 부식을 일으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속이 제한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네. 또 이게 불 속의 고분자여가지고 합성이 까다롭고 조금 가격적으로도 이제 좀 더 낮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염기성 전해질로 대체를 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그 결과로 비귀금속 전극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염기성 전해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장점을 구현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염기성 전해질을 기반으로 하는 연료전지의 상용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합니다. 네. 그 기존 백금은 그 하나의 금속인에 반해서 니켈 몰리브데넘은 두 가지를 좀 합한 건데요. 네. 생산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니켈과 몰리브데넘이 녹아 있는 용액을 잘 섞어주고요. 그 용액에 저희가 이제 환원제라고 부르는 반응 촉진제를 넣어주게 되면 그 니켈과 몰리브데넘이 골고루 섞여 있는 나노 입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원심 분리기를 이용을 해서 나노 입자를 분리를 시키고 450도 정도에서 1시간 정도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바로 만들어져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연료전지를 만들 때는 이 니켈 몰리브데넘 나노 입자들이 서로 굉장히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으면 수소 기체가 그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탄소 입자를 같이 섞어서 전극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러면 니켈이랑 몰리브데넘 나노 입자들이 이제 탄소를 사이에 끼고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수소 기체들이 사이로 잘 들어가서 반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료전지를 만들어줍니다. 네, 이 생산 원리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니켈은 많이 들어본 금속인데 지금 몰리브데넘은 설명을 좀 들었어도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부식을 방지해준다 정도로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소재에서 몰리브데넘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수소 기체가 수소 이온으로 변화하는 반응이 이제 연료전지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반응을 잘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전극 소재가 하는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반응이 시작이 되려면 일단 수소 기체가 이게 백금이든 니켈이든 이 소재 표면에 와서 붙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수소 이온으로 분리가 된 다음에 다시 그 니켈이나 백금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야지 반응이 이제 완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전극 소재하고 수소하고의 흡착이 너무 약하면 와서 붙지를 않기 때문에 반응이 시작이 안 되고요. 네. 또 흡착이 너무 강하면 떨어져 나가질 않기 때문에 반응이 끝나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강하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은 적절한 강도의 이제 수소 흡착 능력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구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백금이 수소 흡착 능력이 가장 적당한 가장 이상적인 소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니켈 같은 경우에는 수소 흡착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안한 것은 수소 흡착이 약한 소재하고 니켈을 같이 혼합을 해주면 니켈의 수소 흡착을 약화시켜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했고요. 그런 면에서 몰리브데넘이 가장 그 역할을 잘 했습니다. 네, 흡착력의 그 정도를 좀 맞추기 위한 니켈과 몰리브데넘의 조합을 찾기까지 굉장히 좀 힘드셨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이런 조합을 찾게 되셨을까요? 네, 이게 니켈만으로는 이론상은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 실제로는 성능이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니켈에 몰리브데넘뿐만 아니라 철이나 크롬, 아연, 텅스텐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금속들을 혼합을 해서 성능을 평가를 했고요. 그 결과 몰리브데넘이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저희가 얻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몰리브데넘 같은 경우에는 산소하고 결합력이 강해가지고 산화물로 생성이 되는데요. 이 몰리브데넘 산화물은 수소에 대한 흡착이 매우 약하고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이제 니켈의 수소 흡착 능력을 약화시키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자,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이제 새로 개발하신 촉매의 그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백금은 가격이 이제 비싸기도 하지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매장량의 80%, 그러니까 거의 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죠. 네, 그 정도가 그 남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고요. 네. 나머지 20% 중에서 13% 정도는 러시아에 있고 나머지 7%가 이제 북미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매장량도 물론 제한적이고요. 예. 따라서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제 수급의 불안정성 문제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니켈과 몰리브데넘 같은 경우에는 백금에 비해서는 훨씬 이런 우려가 적은 금속입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설명해주신 촉매 기술처럼 그 수소 시대를 앞당기는 새로운 기술들을 앞으로도 계속 잘 개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조은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분유 속에 포함된 발암 추정 물질 아크릴 아마이드 함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기준이 될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개발된 인증 표준 물질은 시중 분유에 아크릴 아마이드 등을 특정 농도로 배합하고 동결 건조시킨 물질로 분유 제조사의 아크릴 아마이드 측정 방식이 정밀한지 확인할 가이드라인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분유 인증 표준 물질을 활용하면 저농도의 아크릴 아마이드도 감지할 수 있으며 이를 국제적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과천과학원이 다음 주 다가오는 누리호 발사 첫 성공 1주년을 기념해 오는 24일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우주발사체 엔지니어와 위성 제작자 등이 참여해 강연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24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천체 투영관에서 진행되며 유튜브로도 중계됩니다. 이번 행사는 국립과천과학관의 대표 과학문화 행사인 천문 우주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오는 25일에는 가족 물로켓 축제, 다음 달 20일에는 국제 달의 날 워크숍 등도 진행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달부터 연구를 개시하는 기초연구사업의 신규 과제 1,12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제당 연 8억 원 내외의 연구비를 9년간 지원하는 리더 연구에는 나노물질의 난제를 해결해 연료전지 원천기술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광열 고려대 교수의 다성분 나노입자 구조론 연구 등 7개가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 선도연구센터에는 25개 과제가, 세종과학펠로우십에는 50개의 과제, 기본연구에는 924개 과제, 기초연구실에는 114개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키스트 강릉 천연물 연구소가 몽골 소재 주요 연구소들과 손잡고 바이오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릉 천연물연구소는 몽골 국립대와 생명과학대, 화학기술연구소, 생물학연구소와 MOU를 맺고 몽골 전통 약초 유래 기능성 소재를 발굴하고 관련 재배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을 맺은 기관들은 키스트가 2018년 몽골에 구축한 스마트팜에서 기능성 식물 재배 원천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유망 기술 산업화를 추진하는 등 공동 협력할 계획입니다.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가 넘는 초고층 건물이 전국에 120여 개 있다고 하죠. 여러분은 이런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난다면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초고층 빌딩은 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만큼 작은 화재가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건물에 마련된 피난 안전구역과 비상구 위치, 탈출 경로 등을 명확히 숙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